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박창근입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요, 여기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새롭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내용은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클라우드에 잠깐 언급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먼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워낙 미디어에서도 그러고 밴드들도 그러고 이제 클라우드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미 이제 많이 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분들이나 또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나 아마 아래와 같은 이런 내용 때문에 이제 아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먼저 IT 자원에 대한 요청이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만큼 IT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시간성도 있을 것이고 또는 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은 약간 틀리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또 시큐리티 때문에 또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비용 관련된 부분들, 일반적인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면 클라우드 형태가 아니라고 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물리적인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IT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IT 버짓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풍족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코스트 절감에 대한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사업자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 왜 클라우드가 많이 대두되나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시장 조사기관들도 되게 또 장밋빛 그림을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여기서 언급한 거는 가트나하고 이제 포레스트 자료인데요. 어디서나 조만 근시일 안에 클라우드가 굉장히 성장할 거고 또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될 거다.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그게 기업뿐만 아니라 컨슈머까지도 다 이제 포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반 기업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또 저희 같은 벤더들이나 통신 사업자들이나 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자로서 이제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클라우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랑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부분들이. 세상이 이분법이 아닌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제 형태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서비스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서비스를 쓰면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게 이제 묶여져 가지고서 서비스가 되는 여기 나와 있는 용어처럼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하이브리드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굉장히 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라는 사업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 또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묶어주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시스템 레벨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벤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클라우드를 위한 기반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런 아이덴티티를 제공하기 위한 액티브 디렉토리라는 게 있고, 그 액티브 디렉토리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액티브 디렉토리 계정을 이용해서 퍼블릭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합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 환경입니다. 사내에서 우리가 개발을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했다고 하면 퍼블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대로 이용해서 개발할 수 있고, 또 기반 기술인 가상화도 마찬가지로 하이퍼브에 쓰던 가상 머신들을 그대로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퍼블릭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이브리드된 형태의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근본적인 서비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라이빗 형태, 그다음에 퍼블릭 형태를 같이 제공하고 있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또 하이브리드 형태를 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이제 기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할 텐데요. 왜 전환을 할 거냐 하면, 요즘은 데이터 센터 이제 새로 신축을 하면서 많이 앞에 붙는 단어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앞에 이제 클라우드 얘기가 좀 들어간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이제 고민하시는 고객들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하나 도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투자가 들어갑니다. 시설 투자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당장 내가 오늘 써야 될 걸 위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것도 1, 2억이 아니라 수백억씩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포캐스트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적어도 5년, 10년을 예상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부분 이제 IT에 계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하다못해 서비스 하나 사이징해서 신규 시스템 도입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예측 못 하거든요. 하물며 데이터 센터는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우리 서비스가 얼마가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두 번째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비용 대비 효과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가용률을 대비할 때 99.9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99.9에서 9 하나 늘릴 때 다운타임이 몇 시간 줄어드는 데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는 엄청나거든요. 하드웨어적으로 이중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는 DR을 만든다든지 그런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0.1 레벨의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또 고민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 투 마켓입니다. 센터 지으려면 적어도 2년 정도씩은 소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짧게 2년. 대부분 검토부터 하면 3, 4년씩 막 걸리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의 우리 비즈니스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막 기다려주는 상황이 이렇게 용이치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는데 해외 센터를 어떻게 지을 건가, 시를 지을 거냐, 그런 이제 고민들 나오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서 구축, 운영하는 조직이고요. 이 조직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한 서비스가 한 400여 개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애저나 5365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해가지고서 사내에 쓰는 이제 IT 자원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거기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직원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 아웃소싱을 이용해서 운영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가보면 정직원은 보통 한 3~5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웃소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IT 조직은 대부분 비용을 소비하는 코스트센터 조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IT 회사다 보니까 그걸 코스트센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프로핏 센터로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파운데이션 서비스가 회사의 프로핏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을 시도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데이터 센터 가보시면 온도가
그 냉방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여름에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3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99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하드웨어적인 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리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99.9를 타겟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만 이용해서 하드웨어 코스트를 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PUE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한 2점대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 나온 것처럼 거의 1점대 아주 낮은 부분 1.2에서 1.05 정도 수준의 PUE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그 IT를 굉장히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 데이터 센터는 보안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잘 모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드와이드하게 10개에서 100개 사이의 센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건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IT 혁신을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 보신 것처럼 저희 본사에 있는 센터에는 가면 그 외기를 이용한 냉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는 냉방을 위해 가지고서 그런 장치들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외기를 가져와 가지고서 냉방을 하는 그런 식의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 옆에 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호수가 되게 많으니까 거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을 이용한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러니까 자연의 환경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 데이터센터가 전 세계 다 곳곳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CDN이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전역에 걸쳐져 있고 사실 국내에도 CDN 서비스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 센터를 만들어서 CDN을 구성한 게 아니고 국내 통신사 CDN을 이용해가지고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센터 중에서 그 퀸시 센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센터를 가시면 좀 이제 옛날 데이터 센터 가보면 전체를 냉방을 해가지고 다 시원하고 그다음에 좀 현대화된데 클라우드자 좀 붙이는 데 가보시면 주로 이제 센터가 라인마다 더운 라인이 있고 또 차가운 라인이 있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걸 만들 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차가운 라인하고 더운 라인만 있는데요. 그 더운 라인에 공기를 식힐 때 단열을 해서 식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특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더블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센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슬라브 형태로 그냥 천장만 있는 거예요. 그냥 밖에 쭉 오픈돼가지고 100% 오픈돼가 있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철골 구조해가지고서 그냥 센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하드들이 하드 R 형태, 그러니까 뜨거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찬 공기는 쓰지 않고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를 유입해가지고서 그냥 그 공기 가지고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냉각기 같은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센터 가보면 사이에 바닥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라인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여기는 이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줄이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얘기할 때 이제 세대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1세대, 2세대부터 해서 4세대까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국내는 여기 나와 있는 1세대와 2세대 사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1세대는 코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서버를 한 곳에 모아서 쓰는 거고요. 2세대는 덴시티를 높이는 작업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버를 막 쌓는 것보다 아시는 것처럼 레고처럼 딱딱 쌓아가지고 밀집해 놓으면 공간을 적게 먹으니까
훨씬,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서버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2세대부터 덴시티를 높이기 위해서 서버를 설계해서 이제 주문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 가보시면 그 서버가 그 원유 그 안에 서버가 2개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그 렉 안에 보통 한 100대 정도 서버가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100대 서버를 돌리는데 내가 얼마만한 공간이 필요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IT 비용이나 또는 운영할 때 전력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밀집화 시켜가지고 옵티마이즈 시키니까 개발, 최초의 투자 비용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세대에는 이제 이걸 좀 더 옵티마이즈 하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 형태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를 전체를 냉방하는 것보다는 요 안에만 냉방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 거잖아요. 그렇죠? 옵티마이즈 되니까. 그리고 4세대에는 그게 이제 모듈러 형태로 바뀝니다. 이 컨테이너와 모듈러가 어떤 이제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그 유연성에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거든요. 사이즈가 정형화되어 있는. 근데 모듈러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사이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갖다 붙이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는 모듈러 센터의 큰 장점 뭐가 있냐면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뭐냐면 이런 식의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만한 거를 뭐 가져와가지고 레고처럼 쌓아가지고서 그냥 센터를 그냥 뚝딱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카펙스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오펙스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옵티마이저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그 전력비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U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펙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디플로먼트 타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기로는 최대 6개월 이내에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져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된다. 그런 것도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듈러 데이터센터라는 것은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릴 때 글로벌 파운데이션 서비스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센터 운영 조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건축에 대한 부분들부터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노하우가 있고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서비스 조직을 이용해서 고객한테 이제 제시를 하겠다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모듈러 데이터센터의 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좀 들어가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그 혁신되는 기술들, 글로벌 파운데이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혁신 기술들에는 데이터센터를 이제 만들고 운영하는 그런 데 이제 그 노하우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컨설팅 서비스에 그 IP를 넘겨가지고서 여기서 실제 이제 그 아키텍처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들 더하기 그 하드웨어 외형적인 부분들 센터라든지 또는 하드웨어라든지 뭐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서 그 패키지화된 프리패키지화된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딜리버리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만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다라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올인원 형태의 그 패키지로 다 그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듈러 데이터센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저희 본사에 있는 그 POC 센터 화면입니다. 그 요만한 그 조그만 그 건물 그 가건물 같죠? 이거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렉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한 100대 정도 서버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 400대 정도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반 정도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반 정도가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자장비들이나 그런 것들, 뭐 UPS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약 한 4,000개에서 5,000개의 가상 머신을 이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간단한 이제 그 그림입니다.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의 하드웨어적인 장비들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저희 행사에서 많이 설명드렸던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커뮤니티 서버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만들어지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밀집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이미 우리가 디파인한 그 설계 도면의 그 서버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로는 고가에 마찬가지로 센 스토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JBS나 CIB 형태의 저가형 스토리지를 가지고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동하기 위해서 기반 기술로는 오늘 설명드렸던 윈도우즈에 들어있는 하이퍼브라든지 또는 스토리지를 관리하기 위한 스토리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반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는 그 네트워크 가상화 쪽에 하이퍼브 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그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이제 임플리멘팅이 되는 게 스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 만들어가지고 딜리버리 하는데, 여기 보시는 이제 아까 앞에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그 컨테이너, 조그만 컨테이너 유사한 이런 형태로도 저희가 딜리버리가 가능하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2세대나 3세대 센터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고 하면 여기가 아마 베스트가 될 거고, 여기는 현재보다는 훨씬 나은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영역별로 좀 나눠보면은요, 컴퓨팅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시스템 영역이 되겠죠.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데니시티, 높은 밀집도를 유지하기 위한 커뮤니티 서버를 저희가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그 설계도를 이제 그 업체들, 예를 들면은 ICP나 IBM 같은 형태의 회사한테 저희가 그 OEM이나 ODM 형태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컨타 같은 대만 회사 같은 데다 마찬가지로 보내가지고서 서버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스토리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AN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저가의 스토리지를 가지고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서 텐지 같은 걸 통해서 이더넷 환경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저희가 이제 고객이 희망하시는 사이징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정도 캐파의 데이터 센터가 우린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가지고서 컨테이너를 만드는 제조사 회사한테 제가 만들게 되고요. 이런 모듈러 형태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그 유형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으려면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듈러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디플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모듈러 형태의 센터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용량이 증설된다고 하면 그 모듈 옆에 하나를 더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는 그림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그림이 요게 있고, 약간 이렇게 투명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모듈을 그냥 갖다 붙이면 내가 처음에는 4,000대 VM을 커버하는 센터였는데 그게 8,000대를 커버하는 VM이 되는 거, 센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오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파브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클라우드 파브릭을 위해 가지고 자동화된 관리나 운영을 위한 이제 모듈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탑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MMD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그 샘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레퍼런스나 그런 아키텍처나 그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저희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도를 주게 되고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펙만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스펙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그쪽 컨테이너 회사들이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설계 도면이 나가게, 이제 요건에 대한 설명들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제 냉각 방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어떤 냉각 방식을 쓸 거냐. 그러니까 외기 같은 걸 쓸 거냐, 아니면 물을 쓸 거냐, 아니면 또는 냉방기를 이용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가지고서 주문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고민해서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이제 센터 안에 들어오는 시스템 부분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 같은 것들이 될 텐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성을 높을지를 이제 고민하게 돼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게 아무래도 전기를 덜 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공간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그 PCI 슬롯 같은 것들이 필요 없더라 하면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게 저전력의 시스템이 맞냐 아니면 고전력의 시스템이 맞냐를 또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 목록들을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에 팬을 이제 다 넣는 게 아니라 팬 같은 것도 일단 시스템엔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서버 모듈에는 그냥 아주 라이트하게 그냥 서버만 들어있고 팬이나 파워 같은 것들은 아예 뒷단으로 빠져가지고 제공해서 돌아가게끔 그런 식의 설계 같은 것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시스템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때는 전력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고민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CPU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2기가짜리는 50W짜리 먹는 이제 CPU인 거고, 2.6기가짜리는 80W 먹는 거고, 3.1기가짜리는 120W를 먹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좋은 성능의 CPU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센터를 생각하게 되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게 ROI가 맞는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2.3기가짜리를 1로 봤을 때 성능하고 그다음에 그 CPU 비용, 금액, 그다음에 파워가 얼마나 먹는지, 전기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비용 대비 파워 성능, 그다음에 이거는 비용 대비 금액 대비 성능, 금액, 그 다음에 전력, 전기 먹는 거까지 다 같이 본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2.6기가짜리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능은 7%가 상승했는데, CPU에 들어가는 비용은 10%가 드는 거죠. 10%가 더 드는데 성능은 7%만 상승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전기는 24%가 더 먹는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성능 대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떨어지고, 그렇죠? ROI가 떨어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성능이랑 비용이랑 전기까지 다 같이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2기가짜리 봤을 때는 18% 더 먹는데 비용은 60% 더 들고, 그리고 전기는 56% 더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우리의 워크로드별로 높은 CPU가 최적일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사야 한다라는 이제 컨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설계도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설계가 원유에 서버가 2개가 꽂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쓸데없는 장치가 다 빠져 있고요. CPU가 2개 꽂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4장이 꽂혀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PCI 슬롯 같은 경우에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넣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혹시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왜냐하면 운영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더 늘어나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윈도우 서버 2011 같은 경우에는 멀티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멀티패스를 이용해가지고서 네트워크를 카드 돋궈져가지고 네트워크 대역폭을 더 이제 넓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슬롯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1G짜리나 아니면 10G짜리 네트워크들을 이제 더 꽂아서 쓴다든지 그런 때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PCI 슬롯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렉 설계도 들어가겠죠. 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그거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렉 설계도 마찬가지로 여러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샘플로 48U짜리 렉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윗단에 스위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서버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전원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윗단에 이제 스토리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렉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저희 설계 스펙에 맞춰가지고서 이제 렉이 들어와서 이제 구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장비들 이제 그림이고요. 그래서 서버 반유짜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스템 돼 있고, 디스크 꽂혀 있고, 그런 것들이 쭉 밀집돼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최적화된 폼팩터의 시스템을 가지고서 아주 옵티마이즈하게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납품한 예고요. 그래서 그 UNEPA에서 나이로비에 이제 센터를 구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40kW짜리 데이터센터 하나 딜리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사 현장이고 그냥 이거 컨테이너 갖다 놓고서 그냥 바로 가동을 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건 짧은 기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런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시스템 설계부터 해서 렉 설계라든지 또는 이제 모듈 설계가 들어갈 거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인 설계들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올라가는 서비스는 어떤 걸 얹을 거고 그런 설계가 다 끝나고서 올인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딜리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벤더들, 그러니까 컨테이너형 그 데이터센터를 비즈니스하는 여러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HP나 뭐 IBM이나 이런 형태가 있는데 거기랑 차별화된 부분은 뭐냐면 그 엔드 투 엔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컨테이너는 그쪽에서 만든 정형화된 컨테이너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가지고서 모듈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거고 단순하게 박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식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은 어떻게 되고에 대한 것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오리는 형태로 제공된다라는 게 큰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박스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내가 어떤 걸 얹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예시하는 화면입니다. 그런 샘플이 이제 저희가 이제 PHPC 레퍼런스 아키텍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샘플로 만든 건데 고객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만든 거고요. PHPC라는 것은 파트너 호스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듈러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서비스할 수 있느냐 내부에 그런 거에 대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이런 클라우드 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쉐어포인트나 뭐 시퀄이나 또는 VDI나 익스체인지나 링크나 또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기정의된 클라우드 팩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웍로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웍로드를 이제 여기 이 센터에다 얹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한 마찬가지 서비스 딜리버리 아키텍처를 저희가 같이 서비스와 함께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컨테이너 위안의 그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런 이제 서비스를 얹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 이제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그럼 만들어진다라는 걸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넣어놓은 거고요. 이제 전체적인 비용은 대충 이제 뭐 여기 보시면 한 4, 5천 대의 가상 머신을 운영하기 위한 센터를 만든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그러면 렉이 4개가 들어갈 거고 렉마다 한 100대 정도씩 서버가 들어가면 가상 머신이 보통 한 10개씩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4, 5천 개 정도의 가상 머신을 커버하기 위한 렉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프로젝트 코스트는 약 70억에서 한 100 정도가 발생한다. 센터 전체 다 건립하고 키우는 데까지 거고 거기에 뭐 하드웨어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어셈블리 하는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아키텍처링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데들이 들어옵니다. 뭐냐면 이게 이게 건설하는 거니까 하드웨어 이게 엔지니어링 회사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서비스는 같이 하는 데가 이제 CH2M 힐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주한미군 이전 사업을 이 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외국 회사가 엔지니어링 파트를 맡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건설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IP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를 임플리멘팅할 한국에서 이제 이제 그 건설 회사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전반적인 설계나 그런 것들은 저희 쪽에 이제 컨설팅 서비스가 들어가서 그 설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센터는 모듈러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업체를 이제 저희가 한테 설계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여기 말로는 이제 우리 RFP를 내게 되겠죠. 우리 이런 센터 만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여러 군데가 들어오는데요. 이제 잘 아시는 HP나 IBM도 이제 그런 이제 업체가 될 수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이런 컨테이너만 또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이비어라는 회사가 이태리 쪽의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이제 그런 이제 컨테이너만 아예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 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하드웨어 그 안에 이제 하드웨어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저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저가로 만든다라고 하면 컨택 같은 데다가 아예 그냥 설계해가지고서 오더를 내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무래도 우리는 좀 그래도 그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원한다라고 하면 뭐 HP나 IBM이나 또는 뭐 시스코 같은 데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더를 해가지고서 그 시스템을 받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하드웨어 업체별로 해가지고 저희 쪽에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맞게끔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용어로는 이제 패스트리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 그 기본 안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드웨어를 주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프트적인 스택들, 아까 인프라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나 아이템들을 얹거나 또는 기존에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을 여기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센터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작업들은 저희 쪽에 이제 컨설팅 서비스하고 저희 파트너가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비용을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런 비용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우리가 어떤 걸 선정하에 따라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폭이 크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어느 정도 서비스 캐파를 우리가 제공할지에 따라 가지고 또 사이즈가 다 틀려질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만약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랑 이제 좀 더 좀 깊은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세스먼트를 해봐야지 아마 전체적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희가 그 본사에 이제 이걸 실제 이제 프로젝트 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이제 그 저번에 미팅도 하고 그랬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일반 컨테이너 비슷한 회사보다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일반 그런 벤더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공한 회사에서 그 안에 하드웨어라든지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저희는 우리가 설계를 가지고 있고 그 설계대로 우리가 OEM이나 ODM 형태로 그냥 오더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사이즈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용량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그 딜리버리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계약부터 해가지고서 센터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 최초에 이제 워크샵 같은 걸 통해 가지고서 이 모듈러 데이터 센터가 어떤 컨셉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먼저 할게. 그 다음에 고객사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이제 분석하는 작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설계가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이 이제 이 모듈러 센터를 할지 안 할지를 이제 판단해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간다라고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 설계한 대로 이제 프로큐먼트가 나가는 거죠. 구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듈 박스 컨테이너 오더 나가고 하드웨어 오더 나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딜리버리가 되는 거고요. 실제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듈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스케일러블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캐파를 굉장히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오늘 런칭하는 윈도우 서버 2012에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 가상화 기술이라든지 스토리지 기술이라든지 네트워크 기술들,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센터라고 하는 이제 모듈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그 노하우, 저희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흘러오면서 설계하고 경험했던 하드웨어 설계에 대한 노하우들, 어떤 식으로 최적화시킬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우리 레고처럼 프리디파인 해가지고서 그냥 갖다 쌓기만 하면 구성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 놓은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러블한 컴퓨팅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고객에게는 어질러티를 가져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갈 수 있는, 신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초기 투자 비용이나 운영 비용이나 또는 딜리버리 타임 같은 것들을 아주 옵티마이즈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런 우리가 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이런 모듈러 센터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영업대표랑 그쪽 연락을 주시면 사전에 프리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가지고서 실제 적합한 요소인지 아닌지, 또 적합하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듈러 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좀 답변을 드리고, 없으면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면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